소녀의 귀에 괴로운 듯한 여린 기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소녀는 기침 소리가 들리는 곳으로 다가갔죠. 소리가 들리던 곳엔 거지 소년이 쓰러져 있었습니다. 선한 마음의 소녀는 추위에 떨고 있는 소년에게 목도리를 둘러주었어요. 소녀는 고마움을 표현하기보다 오히려 시선을 피하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과연 두 소녀에게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화예요. 오늘은 마음씨 착한 소녀와 은혜 갚은 거지 소년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옛날 조선 한양 땅에 마음씨 착한 소녀가 살았습니다. 그 소녀의 이름은 다나. 평민이지만 웬만한 양반 못지않은 부유한 집안의 귀한 외동 딸이었습니다. 다나의 아버지가 운영하는 포목점은 한양에서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규모가 어마어마했죠. 워낙 큰 포목점이었기에 다나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눈코 뜰 새 없이 바빴습니다. 다나는 부모님이 바쁘신 것에 조금 외로움은 느꼈지만 다나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최선을 다해 다나를 사랑으로 품어주었습니다. 다나 역시 영특한 아이라 그 사실을 충분히 많이 이해하고 있었죠. 뿐만 아니라 부모님의 사랑은 다나를 사랑이 넘치는 아이로 만들었습니다. 어느 추운 겨울날이었습니다. 한방눈이 포근하게 세상을 덮어갈 때 다나의 귀에 괴로운 듯한 여린 기침 소리가 들려왔죠. 다나는 검은 털 목도리를 하고 기침이 들리는 곳으로 다가갔습니다. 기침 소리는 다나의 집 담벼락 너머에서 들리고 있었죠. 다나는 호기심을 참지 못하고 부엌에서 점심을 준비하고 있는 유모 몰래 대문 밖을 나섰습니다. 잠시간 멀어졌던 기침 소리는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다나가 담벼락의 골목을 돌았을 때 멀지 않은 곳에 한 거지 소년이 쓰러져 있었죠. 거지 소년은 추위에 벌벌 떨며 멈추지 않고 기침을 했습니다. 다나는 쓰러져 있는 소년에게 다가갔습니다. 소년은 갑작스레 자신의 머리맡에 나타난 다나에게 경계의 눈초리를 내비쳤죠. 다나는 소년의 기색 따윈 신경 쓰지 않고 서슴없이 다가가 자신의 목도리를 풀어 소년의 목에 둘러주었습니다. 소년은 자신의 목에 둘러진 온기에 깜짝 놀란 듯 눈이 커졌지만 금세 경계의 눈초리로 돌아왔죠. 다나는 소년의 눈에서 강렬한 생명력을 느꼈습니다. 선한 성품을 가진 다나는 가끔 아버지를 따라 저작거리를 나갈 때 거지들에게 동량을 주거나 먹을 것을 주곤 했습니다. 그런 거지들의 눈은 어딘가 체념한 듯한 모습과 자기연민으로 가득했다면 소년의 눈은 생에 대한 의지로 활활 불타오르고 있었죠. 소년이 힘겹게 몸을 일으켜 세워 담벼락에 기대는 동안 다나는 잠시 고민하는 듯하더니 대문 안으로 후다닥 들어갔습니다. 소년은 뛰어들어가는 다나의 모습을 보고 왠지 김이 새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소년의 기분이 가라앉기도 전에 다나는 자신의 유모를 데려오더니 소년을 집 안으로 데려가길 원했죠. 소녀의 유모는 거지 소년의 몰골을 보고 위험하다고 한사코 말렸지만 소년은 고집을 꺾지 않았습니다. 결국 다나는 소년을 집으로 들여 따뜻한 설렁탕을 먹였습니다. 소년은 낯선 온기에 머뭇거렸지만 금방 밥을 2그릇이나 비우고 경계가 풀린 듯했습니다. 다나는 그런 소년의 모습을 맑은 얼굴로 바라보다 입을 열었습니다. 이름이 뭐니? 소년은 왠지 다나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볼 수 없었습니다. 그저 땅을 바라보며 중얼거리듯 말하는 수밖에 없었죠. 강산. 귀를 빨갛게 물들인 채 속삭이듯 말하는 강산을 보고 다나는 해사하게 웃었습니다. 강산은 햇살 같은 다나의 웃음의 시선을 빼앗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강산은 얼른 시선을 거두며 자리를 피하려고 했죠. 목에 두른 목도리를 풀어 다나에게 다시 건네려 했지만 다나는 선물이라며 강산이 돌려주려던 것을 거절했습니다. 오히려 다나는 강산이 조금 더 머물렀으면 했지만 강산은 고개만 까닥 숙여 인사를 할 뿐 다나의 집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거지 소년과 마음씨 착한 소녀의 인연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어떻게 지냈을까요? 다나가 아버지의 포목점을 찾아 저작거리로 향할 때면 가끔 강산을 마주칠 수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다나는 강산과 함께 산과 들을 쏘다니기도 하고 단과를 나눠 먹으며 거리를 돌아다니곤 했습니다. 또 어떤 날에는 형형빛깔 옷감들로 둘러싸인 아버지의 포목점을 구경하며 놀기도 했습니다. 다나의 부모님도 강산이 거지라고 차별하지 않고 강산을 친절하게 대해주었습니다. 어때? 청나라에서 들여온 비단이래. 색깔이 정말 곱지 않니? 다나는 아름답게 은은한 광택을 보이는 비단을 사랑스럽게 바라보았죠. 강산은 그런 다나의 따스한 미소를 보며 들뜨는 기분이 들었지만 한편으로는 마음 한 구석에서 무거운 돌덩이를 올려놓은 듯한 기분도 함께 느꼈습니다. 애정 어린 눈으로 비단을 바라보던 다나의 눈에 한순간 슬픔의 빛이 서렸습니다. 이렇게 예쁜데 사람들의 관심을 못 받는 것 같아서 슬퍼. 강산은 우울해진 다나의 기분을 어떻게든 풀어주고 싶었습니다. 본능적으로 튀어나온 강산의 대답은 은연중의 본질을 꿰뚫고 있었죠. 요즘 사람들이 일하느라 바빠서 그럴 거예요. 다나는 어리둥절한 눈으로 강산을 바라보았습니다. 강산은 얼굴을 붉힌 채 반짝반짝 빛나는 다나의 시선을 피하며 말을 이었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으니까 호미도 깨끗이 해야 되고 퇴비도 만들어야죠. 그렇게 얼마 안 있으면 쟁기질도 해야 하니 지금은 예쁜 비단 옷보단 편한 무명 옷이 더 많이 필요할 거예요. 다나는 강산의 대답에 환하게 미소 지으며 강산의 두 손을 꼭 잡았습니다. 강산과 다나의 대화를 듣고 있던 다나의 아버지도 어린아이가 물건의 흐름을 읽는 것이 퍽이나 훌륭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소년과 소녀의 시간은 평화롭게 흐르는 듯했지만 무슨 운명의 장난일까요? 여느 때와 다름없이 소년과 소녀는 포목점 근처에서 정답게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따라 유달리 포목점 앞이 소란스러웠습니다. 호기심이 동한 두 사람은 소란의 중심으로 향했죠. 그곳에는 한 양반으로 보이는 사람이 부행수를 향해 고래고래 소리를 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내 전랑이 없어졌다고. 하필 다나의 아버지가 이를 보러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어떤 양반의 돈주머니가 사라진 모양이었습니다. 부행수는 양반의 호통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쩔쩔매고 있었죠. 그때 부행수의 눈에 다나와 강산이 들어왔습니다. 부행수는 옳다구나 싶어 강산을 향해 불이 나게 달려들었죠. 눈 깜짝할 새 강산은 부행수에게 멱살을 잡혀 들어올려졌습니다. 이 거지 새끼가 주변에 있을 때부터 알아봤다. 네가 훔쳐간 거지? 깜짝 놀란 다나는 부행수의 바짓가랑을 잡으며 아니라고 외쳤지만 부행수는 그 말을 무시해버렸습니다. 강산은 이를 갈며 자신이 훔치지 않았다고 악을 썼죠. 부행수는 강산의 말은 무시한 채 강산의 몸을 이리저리 흔들고 몸 이곳저곳 수색했습니다. 그런 강산의 모습을 보며 다나는 펑펑 눈물을 흘렸고 강산은 다나의 앞에서 처참한 몰골이 된 것이 죽을 만큼 수치스러웠습니다. 간신히 양반의 아내로 보이는 사람이 나타나 전랑을 들고 왔을 때 오해가 풀렸지만 이미 강산에게 일어난 일은 돌이킬 수 없었죠. 그 후로 강산은 더 이상 저작거리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다나는 사라진 강산을 생각하며 슬퍼하곤 했습니다. 강산이 떠나고 어느덧 10년이란 세월이 훌쩍 흘러 다나는 묻사내들의 마음을 설레게 하는 어여쁜 여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평화롭던 다나의 집에 거대한 먹구름이 드리웠죠. 시작은 다나의 아버지와 오랜 세월을 함께하며 손발을 맞추던 부행수의 은밀한 제안 때문이었습니다. 어느 늦은 밤 부행수는 주위를 살피며 다나의 아버지에게 귀한 함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대행수 어른, 이것 좀 보십시오. 청나라 황실에만 납품된다는 월광단입니다. 함이 열리자 달빛을 머금은 듯 은은하게 빛나는 비단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기존의 거친 명주와는 차원이 다른 마치 물이 흐르는 듯한 부드러운 감촉이었죠.
다나의 아버지는 평생 포목을 다뤘지만 난생 처음 보는 신비로운 광택에 눈을 뗄 수 없었습니다. 청나라의 신생 방직연합에서 새로 개발한 직조법이라 합니다. 이걸 우리가 조선에서 독점으로 팔 수만 있다면 부행수는 침을 꿀꺽 삼키며 말을 이었습니다. 한양의 비단을 우리 포목점이 평정하는 건 시간 문제일 겁니다. 다나의 아버지는 가슴이 뛰었습니다. 이 물건이라면 다나에게 더 풍족한 미래를 물려줄 수 있을 것 같았죠. 하지만 부행수는 곤란한 표정을 지으며 다나의 아버지를 재촉했습니다. 헌데 청나라 상인들이 워낙 까다로운 자들이라 물건을 선점하려면 지금 당장 막대한 선수금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개성 상인들이 냄새를 맡고 달려들기 전에 우리가 먼저 계약해야 합니다. 부행수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무언가에 쫓기는 듯한 불안감이 느껴지는 떨림이었지만 다나의 아버지는 그것을 일생일대 기회 앞에서의 전율이라 착각하고 말았죠. 10년 넘게 자신의 수족이 되어준 그를 의심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자네가 그리 확신한다면 내 믿고 맡기겠네. 결국 다나의 아버지는 가게의 운영 자금은 물론 전 재산에 가까운 금전을 부행수에게 건네주었습니다. 그렇게 부행수가 잠적하며 모든 재산을 날려버릴 줄은 꿈에도 몰랐죠. 소녀의 불행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나의 아버지는 어떻게든 돈을 마련하기 위해 강가의 하역 작업에 지원했다가 크게 다쳤기 때문이었죠. 다나의 아버지는 물류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알고 있었고 아직 몸 건강하니 하역 작업 정도는 해낼 수 있으리라 믿었습니다. 그러나 하역 작업은 생각만큼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거친 뱃사람들 사이에서 늦지 않게 빨리빨리 움직여야 했고 그 통에 이곳저곳 부딪히는 것은 당연지사. 무리하게 물건을 움직이는 탓에 이곳저곳 아프지 않은 곳이 없었습니다. 하루 벌어 하루를 힘겹게 먹고 살고 있던 중에 설상가상으로 물건을 묶어둔 밧줄이 끊겨 다나의 아버지를 덮쳤던 것이었죠. 물건을 담은 나무 상자들이 무너지며 다리가 깔려 크게 다치는 바람에 움직일 수 없게 되었습니다. 다나의 어머니는 아버지의 빈 자리를 채우기 위해 더욱 열심히 일했습니다. 낮에는 근처의 작은 포목점으로 들어가 하루 종일 마름질을 했고 밤에는 집에서도 주변 이웃들의 옷을 수선하며 정말 밤낮 없이 일했죠. 하지만 그 헌신도 오래가지는 못했습니다. 다나의 어머니마저 과로로 쓰러져 버렸던 것이었습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속에서 다나는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저질러 버리고 말았습니다. 바로 한양에서 유명한 명전주를 찾아간 것이었죠. 그는 한양 바닥에서 악독한 고리를 놓는 사람으로 아주 유명했습니다. 어머니와 아버지 두 분 모두 아프시니 다나는 약값이며 생계를 꾸릴 비용이며 모두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다 결국 어쩔 수 없이 명전주를 찾아간 것이었죠. 어머니 아버지가 일어나실 때까지만 약값을 충당하자는 생각으로 그리 크지 않은 돈을 빌렸습니다. 하지만 나날이 이자는 불어났고 어머니와 아버지는 좀처럼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게다가 이자를 갚으려고 해도 명전주가 자리를 비웠다며 돈을 받지 않고는 했죠. 그걸 빌미로 이자를 제때 갚지 않았다며 이자를 점점 붙여갔습니다. 끝없는 악순환의 골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명전주가 다나의 집에 막무가내로 들이닥쳤습니다. 이봐, 돈은 언제 갚을 셈이야? 다나는 말도 안 되는 사기행각에 날카롭게 쏘아붙이려 했지만 명전주가 끼고 온 험상궂은 장정들 앞에서 다나 역시 겁이 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다나를 음흉한 눈으로 보는 명전주는 다나의 손목을 낚아챘죠. 다나는 잡힌 손을 빼려 했었지만 가녀린 여인의 몸으로는 당해낼 수 없었습니다. 기가 좀 생게 흠이나. 내년 정도면 얼굴도 반반하니 어떠냐? 내 첩실로 들어온다면 이자는 없던 걸로 해주고 원금도 절반을 갚아주마. 명전주의 끈적한 욕망이 번들거리는 눈빛에 다나는 눈을 질끈 감고 거세게 저항했습니다.
명전주는 다나의 저항에 질렸다는 듯 잡은 팔을 팽개쳤고 다나는 힘없이 쓰러졌습니다. 어디 발버둥 쳐보거라. 어차피 내년은 내 것이 될 수밖에 없을 테니. 다나는 절망스러웠습니다. 그날 밤 다나는 몰래 집 문을 나섰습니다. 서글픈 다나의 마음과 달리 달빛은 은은하게 내리비쳤죠. 정처 없이 걷던 다나의 발걸음은 어느새 강 위의 다리로 옮겨갔습니다. 다나는 강물에 비춰진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린 시절 환하게 웃고 있던 자신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죠. 이대로 사라지고 싶어. 그때 다나에게 한 중년의 남자가 정중한 태도로 인사하며 다가왔습니다. 어딘가 투박한 듯 보였지만 잘 정돈된 느낌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다나는 경계의 눈초리로 바라볼 수밖에 없었죠. 잔뜩 나를 세운 다나의 눈은 이어진 남자의 말에 긴장의 빛으로 물들었습니다. 여기 근처에 큰 포목점이 있다고 들었는데 낭자는 혹시 아시는 바가 없으시오? 남자가 찾던 포목점은 바로 다나의 아버지가 운영하던 포목점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을에서는 한 번도 본 적 없는 외지인으로 보이는 남자가 왜 자신의 아버지의 포목점을 찾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 포목점은 왜 찾으시는 건데요? 네, 그 댁따님분을 뵈어야만 하는 일이 있기 때문이오. 다나의 안색이 새파래졌습니다. 누군지 모를 사람이 자신을 콕 집어서 찾아왔다는 사실이 새로운 빚쟁이가 아닌지 다나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죠. 다나는 무릎을 꿇고 사내에게 애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바로 그 찾는 사람이며 더 이상 빚이 늘어나면 감당할 수 없다고 하소연했습니다. 남자는 다나가 자신이 찾던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고는 다나를 진정시켰습니다. 자신은 빚쟁이가 아니며 주인인 강산 대행수의 명으로 다나 아가씨를 찾으러 오게 되었다고 소개했죠. 다나는 강산이란 이름을 듣자 어린 시절 갑작스레 사라져버린 거지 소년을 떠올렸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나도 다나의 마음속에 아름다운 추억으로 남겨져 있었죠. 그런데 그 거지 소년 강산이 대행수라니 다나는 다른 사람과 착각한 것이 아닌지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자는 가는 길에 강산에 대한 이야기를 다나에게 들려주었습니다. 웬 어린 거지가 한 명 들어오더니 무슨 일이든 시켜달라며 고개를 숙였소. 처음엔 상단 모두가 기대조차 하지 않았지만 물건의 흐름을 보는 눈은 신이 들린 듯했소이다. 그렇게 청나라에서 인삼무역으로 큰 부를 쌓고 월광단도 독점으로 계약해 지금의 상단주 자리에 오르셨소. 강산의 과거를 들으며 따라 걷기 오래지 않았을 때 어느새 다나의 눈앞에 화려한 대문이 나타났습니다. 내부로 들어갔을 때는 어찌나 호화로운지 다나는 멍하니 입을 벌렸죠. 남자의 안내가 끝에 다다르자 은은한 달빛을 받으며 정자에 앉아있는 젊은 사내가 있었습니다. 사내는 인기척을 느끼고 시선을 돌려 다나 쪽으로 향했습니다. 다나는 사내와 마주하자마자 강사님을 알아챌 수 있었습니다. 강렬한 생명력이 넘치는 눈빛은 예전과 다름이 없었죠. 강사는 몸을 일으켜 천천히 다나를 향해 다가갔습니다. 어느새 훤칠하게 커버린 강사는 다나의 키를 훌쩍 뛰어넘어 있었습니다. 강사는 다나의 손을 조심스럽게 들어올렸죠. 거칠어진 다나의 손에 강사는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이젠 걱정하지 마십시오.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듯한 강산의 따뜻한 한마디에 다나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강사는 눈물을 흘리는 다나를 부드럽게 품에 안았습니다. 한참을 강산의 품에서 울던 다나는 천천히 이때까지의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아버지의 상단이 사기를 당해 몰락했다는 것, 아버지와 어머니가 쓰러지시고 약간 마련을 위해 고리를 써버리고 말았지만 사기 행각의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는 것까지 전부 이야기했죠. 강사는 부서지도록 이를 갈았습니다. 하지만 이내 강사는 분노를 거두고 늦은 밤 언제 들이닥칠지 모르는 명전주를 피하기 위해 다나에게 별당을 내어주었습니다. 다나는 정말 오랜만에 편안하게 몸을 뉘었습니다.
어둑한 방 안에서 달빛 아래 있던 강산의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왜인지 심장 소리가 크게 들리는 것이 너무 조용한 밤이라고 다나는 생각했죠. 다나가 강산의 집에서 머문 지 며칠 되지 않았을 때의 일이었습니다. 강산이 명전주를 잡아와 다나의 앞에 무릎을 꿇렸습니다. 그 옆에는 다나의 아버지 포목점에서 일하던 부행수까지 있었죠. 다나는 어찌된 영문인지 몰라 눈을 크게 뜨고 두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두 놈이 짜고 아가씨의 집에 사기를 친 겁니다. 부행수는 다나의 아버지와 함께 일하던 시절에도 도박에 빠져 빚으로 허덕이던 상황이었고 결국 명전주의 돈을 빌리게 된 것이었습니다. 명전주의 돈을 갚지 못하게 된 부행수는 명전주가 시키는 대로 월광단을 몇 필 구해 다나의 아버지에게 사기를 쳤고 명전주는 무너진 집안의 다나를 취할 생각이었죠. 부행수는 다나의 치맛자락을 잡으며 용서를 구했지만 다나는 냉정하게 돌아섰습니다. 명전주는 되려 화를 내려 했지만 오히려 강산에게 얻어맞고 말았죠. 며칠 후 명전주는 이때까지 해온 사기 행각과 백성들을 수탈한 죄를 물어 관아에 끌려가 모든 재산을 몰수당해 빈털터리가 되었고 부행수와 함께 곤장을 맞고 옥살이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나는 더 이상 불행하지 않았습니다. 강산의 도움으로 빚도 전부 사라졌고 아버지와 어머니의 건강도 조금씩 차도를 보이니 걱정할 거리가 없었죠. 모든 것이 정리되어 갈 때쯤 강산은 다나에게 청혼을 했습니다. 그 추웠던 겨울날 아무도 돌아보지 않던 거지에게 온기를 나누었던 건 아가씨뿐이었습니다. 아직도 그때의 온기가 제게 머물러 있습니다. 그 온기를 이제 제가 나눠드리고 싶습니다. 투박하지만 진심이 담긴 강산의 고백은 다나의 마음을 따스하게 채웠습니다. 두 사람은 많은 사람들의 축복을 받으며 행복한 혼례를 올리고 아들과 딸 하나 자식을 낳아 가정을 꾸려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다나가 건넨 낡은 목도리 하나는 강산에 얼어붙은 세상을 녹이는 봄볕이 되었습니다. 그 따스함은 10년의 세월을 돌고 돌아 폭풍 후 치는 다나의 삶을 지켜주는 든든한 지붕이 되어주었죠. 무심코 심은 작은 선의의 씨앗이 가장 필요한 순간의 기적이라는 열매가 되어 우리를 찾아오는 것 아닐까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릴게요. 다음에는 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